2026년 반년간 문학수첩 상반기회는 제3회 반년간 문학수첩 신인작가상 당선 작품과 수상소감, 심사평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인상을 수상하신 4분을 이 자리에 모시기로 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단편상을 받으신 김정우 작가님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쉽지만 3분만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리며 신인 작가상을 수상하신 작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편소설 허들링으로 당선되신 오영 작가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시 공원준비회 4편으로 당선되신 정희 작가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입니다. 반갑습니다. 희곡 폐기물 처리로 당선되신 김나영 작가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나영입니다. 상을 받으신 3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각자 이번에 당선된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영 작가님. 이번에 당선된 허들링이라는 소설은 처음에 주인공이 광대한 바다에서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그 바다보다 더 광대한 쪽빛 하늘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문득 바람의 결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고 어떤 스스로도 거부할 수 없는 본능에 의해서 500km를 헤엄쳐서 남극 대륙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눈치채셨겠지만 인간이 500km를 헤엄쳐 갈 수는 없잖아요.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고 황제 펭귄입니다. 그래서 그 해빙에 도착한 황제 펭귄, 이름은 유리라고 하는데, 유리 100km를 걸어서 서식지에 도착하고 거기서 짝을 만나서 새끼를 낳고 양육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거대한 그런 역경과 고난에 부딪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소설입니다. 다음에는 정희 작가님. 시 5편을 어떻게 한 번에 소개를 집약적으로 해야 될지 조금 망설여지긴 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당선된 작품 5편을 다시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특정 시기에 좀 몰아서 제가 썼던 작품들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지내게 된 지가 한 5년 정도 되었는데, 딱 어떤 환절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과도기에 썼던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저의 어떤 혼란스러움이나 불안함이나 뭐 이런 감정들이 조금 배어 있었던 작품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엔 김나영 작가님. 제 작품 폐기물 처리는요, 초고령화 시대를 맞은 근미래의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100세 노인이 되면은 국가 지정 요양시설로 의무적으로 입소를 해야 되는 법이 이제 발의가 되고 혼란한 그런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4대째 그 김효자라는 이름을 대를 물려서 이어받고 있는 집안의 그 장남이 그 어머니를 요양시설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이제 고군분투하는 그런 블랙 코미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쓰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영 작가님. 제가 한 7, 8년 전에 우연히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거든요. 그게 황제 펭귄에 대한 다큐멘터리였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 순간 그냥 그대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 양육 과정이 너무나 숭고하고 대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다큐멘터리는 제가 다 찾아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도 이렇게 좀 찾아서 읽어보고 또 많은 좀 조사를 했는데 그 황제 펭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식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여러 가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2100년쯤에는 황제 펭귄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멸종할 거다라는 사실을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다가 한 3, 4년 지나고 2022년도에 뉴스를 접하게 됐는데, 그 남극의 벨링스하우젠해라는 곳에 있는
거대한 해빙이 온난화 때문에 다 녹아서 좀 일찍 녹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황제 펭귄 새끼가 1만 마리가 집단 폐쇄했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득 황제 펭귄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몇 년 전에 코로나를 어느 순간 딱 맞닥뜨린 것처럼 어느 순간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런 재난을 맞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황제 펭귄에 대한 이야기를 언젠간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작년 6월쯤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딱 떴는데 아, 오늘이 그날이다. 라는 게 이렇게 딱 내려왔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커피를 내려서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을 딱 열고 그 순간 쓰기 시작했는데 뭐 구성을 생각한다거나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쫙 작두탄 것처럼 이렇게 흘러나왔고 2주 만에 완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공모에 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네, 문학수첩 신임 작가상을 받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정희 작가님. 저는 마찬가지로 그 5편 각각의 이제 계기가 있을 텐데, 근데 그 하나로 요약을 해서 말하자면 다 약간 충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저는 항상 어떤 특별하게 계기가 기억에 남는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떤 순간이 됐을 때 이거를 써야겠다 싶으면은 잠깐 자리에 앉아서 집중해서 쓰고, 그런 생활 패턴이 되어 있었어 가지고 그렇게 나온 작품들 5편인 것 같고, 이 중에서 한 편만 말씀을 드리자면 맨 이제 마지막 작품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끝에서 끝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으로 제주도로 자유여행을 혼자 이제 갔었는데, 그 마지막 날에 이렇게 그 해변에서 그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사람들이 놀고 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그때 뭔가 갑자기 좀 뭔가 홀린 것처럼 저도 그때 그렇게 써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김나영 작가님. 저는 이 작품을 초고를 10년 전에 썼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아직 자식 노릇을 하면서 아이들도 그 양육을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사실 그 김효자의 비참함에 초점을 맞춰서 작품을 썼어요. 근데 이제 발표 때까지 한 10년의 세월이 걸리면서 계속 수정을 거쳤고, 그러다 보니 그 사이에 제가 나이를 먹어서 이제는 자식의 입장보다는 조금 더 부모의 입장이 되어 떠나가는 자식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작품이 자연스럽게 김효자 중심에서 남겨진 노모 중심으로 좀 서사가 바뀌고, 제가 그 감정이 훨씬 노모에 더 이입이 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는 작품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상 이후에 뭐 달라진 점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외부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좀 내부적으로 바뀐 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루틴대로 살거나 이렇게 틀에 엉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이제 신인작가상을 받고 앞으로 계속 죽을 때까지 글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글쓰기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원래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 패턴이었는데 그걸 좀 바꿔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좀 에너지가 남아있는 오전에는 좀 글을 쓰자, 이렇게 좀 루틴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은 많이 없겠지만 앞으로 저의 독자님들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좀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제 허들링이 문학수첩에 활자되어서 세상에 나온 지 한 달이 안 됐는데 피드백을 주신 분이 계세요. 뭐 숫자는 많지 않지만 한 12분. 근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하고, 신인작가상을 받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이 길을 헤쳐나가야 될지 되게 불안하고 힘들거든요. 근데 이 12분의 피드백이 정말 저에겐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글을 열심히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선배 작가님들도 있으니까 같이 만나 뵙고 서로 같이 또 의견 나누고 그러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정희 작가님. 아, 네. 저는 사실 뭔가 많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일단 외부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자면 회사 생활을 저는 이제 꾸준히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바뀌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되게 무거운 일이라는 거를 요즘에 좀 실감하고 있습니다. 뭔가 저는 그냥 내가 했던 대로 쭉 하면 될 거라는 좀 막연한 쉽게 생각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바뀌는 게 좀 많다는 쪽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글쓰기라는 어떤 동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약간 충동을 기반으로 글을 꾸준히 쓰고 있는 그런 어떤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이 이제 이렇게 이런 성과랄까요? 성취를 하나를 거두고 나니까 이 패턴이 끊기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이 오히려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충동적인 어떤 에너지 같은 것들을 그때그때 놓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저 자신의 어떤 환경을 좀 잘 가꾸어야겠다, 그런 것들을 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나영 작가님. 네, 희곡만 유일하게 그 신인문학상이지만 기성 작가 부문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기성 작가 부문으로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특전이 있습니다. 당선작을 공연까지 제작을 해주시는 그런 연계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는 너무나 운이 좋게도 지난 3월에 공연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희곡이라는 거는 결국 무대에서 완성이 되는 거고,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작품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가 이제 가장 큰 변화라면 변화일 수 있는데, 좀 날카로운 시선으로 사실 보고 싶었거든요, 공연을. 근데 막상 저희 7, 80대 선생님 배우분들이 너무 무대에서 귀엽게 연기를 해주셔서 사실 날카롭고 그런 뭐 시선 이런 거 없이 너무나 즐겁게 제 공연을 관람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저도 그 연극을 봤는데 무척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작품 속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문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장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영 작가님. 사실은 애착이 가는 문장이 좀 많거든요. 근데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엄선해서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루가 낙관적인 펭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아란과 하린이 죽었을 때 그의 절망과 슬픔의 깊이를 옆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서식지에서 사라진 그는 어쩌면 나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 바다에 몸을 던졌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루는 다시 돌아왔고 누구보다도 강하다. 아니, 이건 잘못된 표현이다. 이루는 누구보다 유연하다. 유연함은 깊이의 다른 말이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정희 작가님. 저는 5편의 시 중에서 낮은 말이라는 시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5편 중에서 제일 약간 부끄럽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제 성에 가장 차지 않는 작품이기는 한데, 막상 또 가장 하고 싶은 말이랄까요? 가장 아끼는 문장이 무엇이냐는 그 질문을 보았을 때 떠오르는 문장은 이 작품 안에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저기 저 길바닥에 떨어진 돌멩이처럼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한 번 손에 쥐어볼 수 있는 돌멩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누구는 저 돌멩이를 가지고 강가로 가서 수면 위에 물수제비를 던지고, 누구는 저 돌멩이를 높이 던져 크고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멀쩡한 남의 집 창문을 깨트리고, 누구는 저 돌멩이뿐 아니라 다른 돌멩이를 하나 더 주어서 서로 힘껏 부딪혀 보기도 하겠지.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김나영 작가님. 네, 저는 대사라서 읽기가 조금 민망하네요. 노모가 아들 효자에게 하는 거의 마지막 대사인데요. 이 대사는 사실 실제로 제가 딸아이에게 했던 적이 있는 말이라서 이 대사에 대한 좀 애착이 있습니다.
기둥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너를 내보냈어야 한다. 무너져가는 집에서 둘이 부둥켜 안고 있을 것이 아니라 라는 대사인데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에 하나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기꺼이 너 자신의 삶을 살아가라는 엄마의 선언이자 또 독립적으로 노년을 준비하고 싶은 저 스스로의 다짐이기도 한 대사입니다. 수상하신 작품 외에도 또 다른 작품을 또 쓸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의 창작, 이 다른 창작 계획이 있는지, 또 아니면 지금까지 썼던 거와는 좀 더 다른 그런 장르라든지 그런 거를 갖다 한번 써볼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영 작가님. 신인 작가상을 받고 이제까지 한 10여 년 습작을 했었는데 그때 미완성 됐던 연작 소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마무리해서 한 편 정리를 했고 지금 현재는 장편 소설을 시작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올 가을까지 제대로 좀 잘 초고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랫동안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작년에 귀국했는데 작가로 등단하기보다 먼저 일본에서 번역가로 데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문학과 인문학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소개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등단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물론 다른 작가의 글도 번역을 하고 싶지만 제 자신의 글을 번역을 해서 일본 독자들에게 닿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허들링은, 이번에 당선자 허들링은 번역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하게도 일본의 에이전시에서 좀 일본 출판사에 소개를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걸 지금 앞으로 좀 진행하려고. 근데 물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직 아무것도 그래도 아닌데. 혹시 그러면은 이번에 뭐 거의 완성된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은 허들링과는 다른 어떤 소재가 완전 다른 작품인가요? 그 연작 소설이요? 네네. 네, 그거는 완전 다른 작품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작가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어떤 패턴화된 어떤 일상 속에서의 어떤 그걸 지켜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그 대학 다닐 때 학부 때는 시를 썼었고, 그러다가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약간 한 4, 5년 정도 소설을 쓰는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한 2, 3년 정도 일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로 이렇게 올라와서 살게 됐는데, 그 시간들을 거치면서 이제 뭐 거의 이틀에 한 번 또는 뭐 하루에 한 편꼴로 블로그에 이제 글을 계속 써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그냥 뭐 어떤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떤 일기라면 일기일 수도 있고, 뭐 산문이라면 산문일 수도 있고, 시라면 시일 수도 있는 그런 장르를 특정하지 않는 글쓰기를 꾸준히 한 4, 5년을 해왔는데, 최근에 한 친구들이 이제 그런 피드백을 좀 주더라고요. 이게 그냥 이렇게 묵혀둘 글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가공을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시에 가깝게 가공을 좀 해서 투고를 하는 과정들을 작년 한 해 동안 좀 거쳐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문학수첩에서 어떤 기회를 받게 된 건데요. 사실 저 스스로 약간 어떤 여전히 불안이나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쓰는 게 과연 시가 맞을까? 뭐 그런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없지 않은데, 그런 어떤 많은 생각들을 좀 떨쳐내고 내가 쓰는 그 과정에 좀 집중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시와 소설을 구분하지 않고 시는 꼭 짧게 써야 된다, 뭐 소설은 시는 길게 쓰면 안 된다, 그런 것보다 그냥 하나의 작품이다, 그거 그냥 문학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그런 얽매이지 않고 그냥 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김나영 작가님. 저는 내년이면 이제 데뷔 30년 차를 맞이하는데요. 해마다 작품이 많이 공연이 되고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에요.
최근에도 작년에는 한 편밖에 공연을 못 올렸거든요. 근데 올해는 작년에 제가 이 좋은 상을 받고 그 기운을 받아서 그런지 이미 한 편을 공연을 했고 4편이나 또 앞으로 공연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바쁘게 지낼 것 같고 또 신작도 지금 쓰고 있고 해서 아마 관객분들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그런 26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서로 작품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그 서로의 작품에 대해서 짧은 소감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희 시인님의 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받고 읽어보기 전에 제 여동생이 먼저 정희 시인님의 시를 읽어봤는데 읽어보고 나더니 언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런 것도 시야? 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짐작컨대 아무래도 기존 시의 형식과는 다른 형식의 시를 쓰신 것 같다라고 미루어 짐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옛날에 이상의 오감도가 처음 나왔을 때 비난이 빗발쳐서 신문에서 연재가 중단되었다. 근데 지금 어떠냐? 국어 교과서에 실리고 이상은 천재라고 불린다. 라고 한마디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정말로 제가 정희 시인의 시를 읽어보니까 정말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2번 읽어보고 이렇게 3번 읽어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될 것 같고 뭔가 잡힐 듯 안 잡힐 듯 하니까 그게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더 읽고 싶어지는 그런 매력이 있는 시였습니다. 그리고 김노현 작가님의 희곡은 제가 소설을 쓰니까 희곡은 접할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희곡을 제대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었고 가장 눈에 띈 것은 그 각 캐릭터마다 대사가 너무 맛깔스럽게 살아있어서 그게 너무나 재미있었고 앞으로 내가 소설을 쓸 때 캐릭터에 맞게 이렇게 맛깔스러운 대사를 찾아서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읽으면서 그 장면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다 그려지는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인상적이었고 마지막 씬에 그 어머니가 눈이 막 내리는데 끝나잖아요. 그 씬이 보지도 않았는데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희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작가님. 전 제 시가 되게 쉽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오영 작가님의 작품 보면서 아마 작품들을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비슷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렇게 이 인물이 어떤 캐릭터고 어떤 그런 과정들을 깨달아가는 과정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재밌었다고 생각을 하고 약간 그 펭귄이라는 화자를 가지고 이제 인물을 가지고 이렇게 소설을 중편으로 쭉쭉쭉 전개를 하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중편이라는 그 장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한국의 독자들이나 작가들에게 익숙한 단편에 비하면은 조금 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길다는 느낌을 잘 못 받고 쭉쭉 읽을 수 있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처음에는 재미 정도로만 이렇게 쭉쭉 읽다가 어떤 이 작품이 어떤 사회적인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라거나 어떤 기후 위기라거나 뭐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품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떤 이 화자를 설정을 하고 그런 어떤 맥락이 좀 설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재밌게 읽었던 것 같고 약간은 어떻게 보면 좀 지브리적인 좀 디즈니 애니메이션적인 그런 동화를 보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런 기분이 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현 작가님의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실 막 영화는 막 하루에 네다섯 편씩 볼 정도로 영화를 좋아하는데 연극을 막 찾아가서 볼 정도로 그런 좋아하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읽으면서 연극의 그런 공간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연극 속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들의 모습도 상상이 되고 어떤 이런 대사들이 되게 연극적인 그런 리듬감을 가지고 콕콕 박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약간 프로는 프로구나라는 거를 좀 실감을 하면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사실 오늘 요즘의 세대가 되게 수많은 세대가 이렇게 한국 사회 자체가 겹쳐서 동시대를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응축되어 가지고 잘
표현되고 있는 작품이 아닐까 좀 그렇게 느꼈고 그리고 다 읽고 나서 마지막 부분이 좀 제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작품을 읽으면서 계속 어떤 예상과 기대를 하면서 읽게 되는데 마지막 엔딩 과정이 저는 제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되게 그냥 제가 한 명의 독자로서 되게 인상 깊게 읽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두 작품이 모두 약간 어떤 한국 사회적인 것이든 어떤 전 지구적인 것이든 이런 사회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가 되게 인상 깊게 느껴지고, 그런 부분, 그런 공통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나영 작가님. 우선 먼저 그 희곡을 읽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텐데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좋은 인상을 가져주셔서 그것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희 작가님의 그 시들을 아까 그 이상의 시를 빗대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느낌을 진짜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좀 어렵다고 생각해서 저도 여러 번 반복해서 2번, 3번 그 작품들을 읽었는데, 오늘 아까 그 시인님께서 과도기에 쓴 시들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과도기라는 단어에서 사실 많은 부분이 갑자기 확 이해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 시적 충동에 의해 글을 쓰신다고 하셨던 것도 저도 사실 한때는 그런 어떤 대사에 대한 충동으로 희곡을 썼는데 지금은 철저히 기획을 해서 충동을 억제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고 그 기획이 완성이 됐을 때 작품을 써야 되거든요. 아, 정말 신인 작가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어떤 그 작가의 그 수상 소감에서도 어떤 신인 작가의 그 뭉클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오영 작가님의 허들링은요, 너무 저도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봤었거든요. 그 다큐멘터리 장면들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한 챕터마다 너무 그 아리다릿하게 가슴에 파고드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소중해서 빨리 읽고 싶지 않아서 되게 아껴서 읽었어요. 그러다가 1부가 딱 끝났는데 저는 1부가 끝이라고 그 순간에 착각을 하고, 아니 이렇게 슬픈 엔딩이라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페이지를 넘기니까 2부가 시작이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정말 야금야금 아껴서 그렇게 작품을 읽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작품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객과의 대화가 있는데 관객 중에 뭐 질문하실 사항 있으실까요? 일단 오영 작가님의 허들링을 보면서 그 펭귄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좀 바쁜 현대인으로서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 치열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나아가신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은 인문학적인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작중에서 난 어떻게 살 것인가, 난 왜 살지? 라는 질문을 자주 반복해서 율이라는 펭귄이 많이 느껴요. 그런 거에서 율은 자기의 자식인 자기 자녀를 보면서 아, 이게 내가 사는 이유지 라고 느끼는 것들이 작중에서는 자식으로 표현됐지만 사실 그게 펭귄의 출산율과 생존율이 100%가 아니잖아요. 그 작품에서 나온 것처럼 50% 되는데 그게 실제 우리 현대인으로서 자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언가의 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목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영 작가님께서는 혹시 이 사라가 어떻게 살 것인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됐을 때 그 하늘이 같은 친구가 혹시 마음속에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제가 20대 때 대학에 처음 들어가면서부터 도대체 나는 왜 태어났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또 산다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근데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인문학이나 사회학, 철학이나. 근데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게 됐는데, 어느 한순간 그냥 우리는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고 던져진 존재고, 그냥 이유는 없고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찾는 이유를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가 저의 큰
가장 큰 인생에 초점이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저는 사실 싱글이고 아이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양육해본 경험이 없는데 앞으로는 그 하늘이가 제가 쓰는 소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아이를 소중하게 정말로 잃지 않도록 잘 갖고 가고 싶습니다. 우선 저기 오영 작가님 그 허들링, 저는 이 중편이라면 사실 좀 그래도 긴 편이잖아요. 근데 저 이거 첫 문장부터 딱 잡고 나서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한숨해 봤어요. 확 빨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일단은 그 묘사가 굉장히 생생하게 잘 돼 있는 데다가 저는 이제 그거를 펭귄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의인화 시켜갖고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인간의 시선으로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갔지만, 그게 뭐 왜 펭귄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 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갔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 인간 사회의 그 생존, 경쟁, 뭐 비정함, 또 그러면서도 그 혈육에 대한 그 애정,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여갖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걸 보면서. 근데 전 그거 보면서 이분 남극에 갔다 오신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워낙 그 생생해서.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갔다 오신 건 아니고 이제 자료 조사를 하셨다는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제 알바로 그 여행사 어디 그 트레킹 프로그램 그런 거를 정리해주고 뭐 이런 걸 좀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인간들이 그 남극까지도 다 탐사를 하더라고요. 돈만 내면 뭐 다 가서 관광지화가 되고, 그래서 갔다 오신 거 아닌가 뭐 이럴 정도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질문을 하려고 그랬어요. 남극 갔다 오셨나? 근데 이미 아까 답은 해주셨고, 그리고 요거는 또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 작가 소개에 보니까 그 임상 문학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책이. 그래서 그거 참 관심이 있는데, 혹시 그게 간단하게 한번 어떤 그런 건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일본에 공부를 하러 가서 일본 근대문학을 전공했거든요. 좀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또 일본 대학에서 가르친 경험도 있는데, 그 책은 사실 박사 논문이었고, 그게 또 감사하게도 한국에서 얘기가 와서 출판을 하게 돼서 여러분 사실 수 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데, 어떤 거냐면 그 소설이나 문학을 읽을 때 연구 방법론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필터를 가지고 그 소설을 해석하느냐 할 때 제가 선택한 방법이 임상 심리학적 지식을 이렇게 이용해서 그 소설을 해석하는 방법을 임상 문학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굉장히 새로운 장르였어요. 그래서 저의 스승님이 그 분야를 개척을 하셨고, 제가 세 번째로 그걸 통해서 학위를 받았는데, 글쎄요, 새롭게 이제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해석을 아마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나영 작가님, 저는 연극을 못 봐서 아쉽게도 희곡을 읽을 때 조금 뭐랄까 그 전체적으로 제목부터 그리고 이 배경부터 그 처음부터 그 감정이 나한테는 너무 크게 와닿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불효자라서 100세가 안 된 어머니가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 그런 이제 그 환경에 있는 저로서는 이제 이 작품이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감정을 제가 그 희곡 안에서만 봤을 때는 이 감정을 어떻게 하면은 그 뭐랄까 그 작가가 전체를 다 그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한 곳에서 몰아칠 때가 있을 텐데, 그런 그 작업을 할 때 어떻게 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기성 작가시고 뭐 하니까 쓰실 때마다 그런 그 감정의 그 넓은 그 스펙트럼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는 작품을 초고를 좀 쉽게 쓰는 편이고, 초고를 쓴 다음에 굉장히 여러 번 수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적게는 한 5-6번에서 많게는 한 20번까지도 그렇게 수정을 하는 작품들이 있어요.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도 10년 동안 열 몇 번 정도 수정 작업을 거쳤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단단해지고 더 응집되는 부분들이 생기고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오히려 객관화를 좀 필요로 하는 장면에서는 거리두기를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해서 조금 다시 이렇게 느슨하게 조였던 걸 좀 풀어주기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그 수정 작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마 많은 기성 작가분들은 그런 수정을 통해서 아마 단점들을 극복해 나가시지 않을까 그냥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정희 작가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은 저는 이제 다들 시가 어렵다 하셨는데 실은 저는 전부 다 너무 공감이 되고 엄청 빨려 들어가서 읽었거든요. 전부 다. 그 중에서 특히 너무 다 좋았지만 끝에서 끝이라는 마지막 시가 좋았고 여러 번 또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느낀 감정이 이 끝에서 끝은 읽었을 때 약간 공감도 되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느껴지는 감정이었거든요. 마치 지금 이 순간에도 느껴지고 항상 매번 느끼는 마지막 특히 문장이 매우 감명 깊었는데 한번 읽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리고 나는 모름지기 아주 오랜 뒤에 그대가 나를 발굴할 때 비로소 무엇인가 깨닫고 있는 것이다. 아직은 그게 무엇인 줄 모르고.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네, 지금도 그래서 약간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이걸 지금도 계속 움직이고 있다. 마치 현재 진행형으로 언제나 이 삶이 이제 끝에서 끝으로처럼 아직 어떻게 끝날지 저의 결말도 모르고 이러고 모두 다 그렇게 살아있으니까 그렇지만 작가님께서는 그럼 이 시를 쓰실 때 어떤 감정으로 쓰셨을까가 엄청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 말씀 주셨던 부분 같은 경우는 가볍게 출처랄까요? 뭔가 제 어떤 문장의 어떤 기원이 된 두 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수상소감에 언급했던 시인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이제 허수경이랑 나이덕 두 분 시인의 시 중에서 제가 좋아했던 시 구절들을 조금 오마주화했다고 생각을 하고 쓴 부분들인데요. 이 시의 마무리를 그렇게 두 시인에 대한 어떤 오마주로 마무리를 지은 건 이 시를 썼던 게 아까 그 제주도에서 첫 자유여행 마치던 한 4박 5일 정도로 여행을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이제 혼자 이렇게 4박 5일 정도를 계속 걸어 다니면서 근데 되게 행복했어요. 뭔가 오랜만에 느껴보는 되게 행복한 기분이었고 이런 맛에 사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행을 이렇게 돌아다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함덕해변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름이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함덕해변이라는 곳에서 약간 해변을 내려다보는 카페 테라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카페 테라스에서 앉아서 이렇게 사람들 물장구 치고 이렇게 물놀이 하는 걸 보면서 좀 썼던 것 같습니다. 그때 뭔가 느꼈던 거는 제가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에만 있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오래전에 살았던 나주에서의 그런 할머니 댁에서의 시간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혼자 여행 다니는 걸 원래 좋아하는데 뭐 강릉이라든지 뭐 강원도 인제라든지 뭐 원주, 경북 영주 이런데 이렇게 기차 여행을 많이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런 기차 여행 다니면서 만났던 풍경들이나 장면들이 다 약간 이 시간을 기점으로 이렇게 터널처럼 이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로 연결된 터널 같은 느낌을 형상화해보고 싶다는 충동이 생겼던 것 같고 그렇게 쭉쭉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좋아해 주셨던 구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을 때 뭔가 매듭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터널의 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으로 썼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매거진 토크에 참석하신 소감은 어떠신지 세 분 작가님들의 소감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영 작가님. 저도 이렇게 종종 여러 작가님들의 북토크나 매거진 토크를 시청하곤 했는데 그와 같은 자리에서 오늘 처음 제가 서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나 신선하고 또 즐거웠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 작가님. 자리가 사실 이런 자리가 처음이기도 하고 약간은 좀 걱정도 되고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네, 좋은 이렇게 질문들을 피드백 같은 느낌을 이렇게 아까 되게 많은 열 몇 개의 피드백을 받으셨다고 했지만 저는 아직 한 번도 피드백을 한 2개 정도 아주 가까운 지인의 피드백을 받았을 뿐이지 다른 피드백을 받지를 못해서 약간 조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런 자리를 맡게 된 것 같아서 되게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네. 김나영 작가님. 엄청 긴장하고 왔는데 막상 참여해서 또 이야기를 같이 나누니까 이렇게 딱딱하게 말고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막 이렇게 얘기했으면 작품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도 많은데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이제 조금 긴장이 풀렸나 봅니다. 네,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재미나게 읽은 작품과 감명 깊게 읽은 시인 선생님하고 같이 또 이런 북토크 나눌 수 있어서 영광된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세 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26년 반년간 문학수첩 신인작가상 수상자 매거진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